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 바삭한 치킨. 그런데 그 치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지금 수원 외곽의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방 크기가 2평도 안 됩니다.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고요. 창문은 있는데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7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있었고요. 매달 국민연금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64살의 독거노인입니다. 퇴직금 3억 원은 단 6개월 만에 공기처럼 사라졌고요. 38년을 함께한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연락이 뜸합니다. 하루 한 끼를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으로 때우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상철아, 너는 그때 왜 그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장입니다. 퇴직금을 들고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 치킨집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내 가게 하나 차리면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신 분,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3억 원이 어떻게 6개월 만에 증발했는지, 그리고 돈이 사라진 뒤에 아내마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수원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37년 동안 한 번도 이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거의 매일이었고요.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공장에서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라인을 돌리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영희 씨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어린 아들 민수가 아빠하고 뛰어왔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가 살림을 잘했습니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요.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용인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대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회사에서 조촐한 송별회를 해주더라고요. 김상철 과장님, 37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기쁜 눈물인지 서운한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37년 동안 제 청춘과 건강을 바친 대가치고는 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통장에 3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였으니까 총자산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의 아내와 둘이서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속 다른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알람 소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침을 느긋하게 먹고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전화해서 상철이 형 퇴직하니까 좋지?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이 맛에 퇴직하는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무언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김 과장님 하면서 저를 찾는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퇴직하니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체면이 상하고요. 그 공허함이 서서히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명절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퇴직하신 분들 치킨집 많이 하시던데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장사 잘 되는 분도 있다면서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씨앗처럼 밝혔습니다. 치킨집. 그래, 치킨집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개의 브랜드가 나오더군요. 저마다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 가능, 본사 전폭 지원, 초보자도 성공 같은 문구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재료비와 인건비 빼고 순이익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 순이익 800만 원을 더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숫자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양복을 차려입은 담당자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더군요. 사장님, 저희 브랜드는 전국에 1200개 매장이 있고요. 평균 월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비 7천만 원, 합해서 1억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자리에 따라 다르고요.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 투자하고도 2억 원이 남잖아. 여유 있네. 이 계산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치킨집 하나 해볼까 해.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37년 동안 공장만 다녔잖아. 괜히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몰라.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다 해줘. 레시피도 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나는 가게만 관리하면 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내의 그 한숨이 저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수원 영통구 쪽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추천하더군요. 대학교 근처라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 주문도 잘 나오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의 권리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비 7천만 원을 합치면 총 투자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거의 2억 원 가까이 드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미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 자리는 전 매장이 월 매출 4천만 원 찍던 곳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됩니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돈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주만에 번쩍번쩍한 가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란 간판에 치킨 사진이 붙은 그 가게를 보니까 정말 제가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완성된 가게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깔끔하네. 당신이 하겠다니 믿어볼게요. 대신 절대 빚은 지지 마요. 오픈 첫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오픈 이벤트를 지원해줬는데 할인 쿠폰을 뿌리니까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는 기름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활짝 웃었고요. 여보,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저도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자리가 좋으니까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거야. 첫 주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나 치킨집 차렸는데 대박이다. 너희도 한번 와봐.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가게에 찾아와서 치킨을 먹고 갔습니다.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오픈 매출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픈 할인 때문에 온 손님들은 할인이 끝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난 둘째 주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1,000만 원이던 매출이 둘째 주에는 600만 원, 셋째 주에는 4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입소문이 안 났을 뿐이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야. 하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5개가 더 있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대학가 근처라 유동 인구는 많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던 거예요. 게다가 대학생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옆 가게에서 1,000원만 더 싸게 해도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가격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재료비가 40%, 임대료 250만 원, 인건비, 공과금, 로열티까지 빼면 제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월 매출 3,500만 원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이러다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뭘 그래. 장사가 원래 처음에는 힘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2천만 원이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도 안 돼서 돈이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무렵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좀 부진하시죠? 저희가 신메뉴 출시, 프로모션을 준비했는데 참여하시면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다만 신메뉴용 장비를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장 리뉴얼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본사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계속 돈을 뽑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냈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달째. 저는 이를 악물고 배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에 광고비를 넣고 할인 쿠폰을 뿌렸습니다. 주문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20%가 넘었거든요. 거기에 할인 비용, 포장 용기값까지 합치면 배달한 건 하고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말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 영희 씨가 보다 못해서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요. 60이 넘은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치킨을 튀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서 가마도 빠지지 않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38년 동안 살림만 하면서 곱게 살던 사람이 말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치킨 튀기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밤마다 어깨가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였습니다. 5달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주변에 새로운 맥주집과 호프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치킨을 시키더라도 그쪽에서 시키지 저희 가게에서 시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이 적자였습니다. 남은 현금이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 집까지 날려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을 전부 날리는 거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고 더 쓰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저는 그 함정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용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내에게 약속한 절대 빚은 지지 않겠다는 말을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그 돈으로 2달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6달째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월말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재료업체에서 외상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카드 결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적자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앞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빌렸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체념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빚은 안 진다고. 결국 그 약속도 거짓말이었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3년 이내 폐업 시 위약금 2천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장밋빛 미래에 눈이 멀어서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겠지요. 인테리어 철거 비용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폐업하는 데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장비를 중고로 팔아봤자 투자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남은 현금으로 위약금과 밀린 대금을 처리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가맹비,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으로 1억 8천만 원, 운영 적자 메우는데 7천만 원, 대출이자와 폐업 비용으로 3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은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 원을 모두 날리고 5천만 원의 빚까지 진 겁니다. 37년의 세월이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날, 빈 매장에 혼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환한 조명 아래 손님들이 치킨을 먹으며 웃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름때가 낀 환풍기와 씁쓸한 실패뿐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간판 다는 데만 800만 원이 들었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차리고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미안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저를 보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랫동안 쌓인 실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3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당신의 장점이었어. 근데 왜 하필 장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당신은 장사꾼이 아니잖아. 아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퇴직 후에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공허함의 대가가 3억 원이라니 너무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그 뒤로 집 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 놓아도 같이 먹지 않았고 잠을 자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더라고요. 결정타는 대출 독촉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이자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옷장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영희야,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나 언니네 가서 좀 지낼게요. 당신 얼굴 보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영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연금이라도 있잖아. 아내가 돌아서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연금? 그 연금도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잖아. 당신은 나한테 평생 고생시켜놓고 마지막에 퇴직금마저 날려버렸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끝이 난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3억 원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아프다는 것을요. 이혼 서류는 2달 뒤에 왔습니다. 아내의 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아파트뿐이었는데 그마저 대출이 끼어 있어서 팔아봤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아내 몫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37년 월급에서 시작한 7억 원의 자산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 돈을 들고 수원 외곽의 고시원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2평짜리 방이 제 새로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된 첫날,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용인 아파트의 넓은 거실이 떠올랐고 아내가 차려주던 저녁 밥상이 떠올랐고 가게 오픈날 손님들이 줄을 서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금 150만 원과 고시원 공용 주방의 라면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새벽이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의 숨소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38년 동안 옆에서 들었던 그 익숙한 숨소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리울 수 있다는 걸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치킨집 대박이라며 축하해주던 사람들, 형님 한턱 내세요 하던 사람들, 제가 망했다는 소식이 돌자 전화번호가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연락이 없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여자. 걸음걸이가 아내 영희 씨와 너무 닮았습니다. 뛰어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 꼴로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아내에게 어떤 인생을 준 걸까요? 37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살게는 해줬지만 마지막에 퇴직금을 몽땅 날려서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자 했던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닥을 치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상처라. 오늘도 살아있으니 된 거다. 매일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1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공과금과 통신비를 빼면 생활비는 140만 원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4시면 취직이 쉽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경비원 자리가 났더라고요. 면은 적었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일을 하면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퇴직금 들고 자영업 했다가 망한 사람, 자녀 사업 지원해줬다가 돈 날린 사람,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집까지 잃은 사람,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한때는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던 분들인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고시원에서 나와 수원의 한 임대주택입니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했고요.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치킨집 사장이라고 잘난 척할 때 마시던 비싼 커피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의 소식은 아들을 통해 가끔 듣습니다. 언니네 집 근처에서 작은 식당의 주방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고 싶냐고요?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날리고 빚까지 안겨준 남편이 빈손으로 찾아가 봤자 짐만 될 뿐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매출 자료는 전부 가장 잘 되는 매장의 숫자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이 시작하면 7명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이 30년 넘게 몸을 갈아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30%도 안 되는 확률에 거는 것은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입니다. 김 과장님, 박 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호칭 없이 살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장님 소리 듣겠다며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장이라는 이름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 한 끼,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그 소박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셋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접으면 됩니다. 하지만 집을 잃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저처럼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이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내 집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넷째, 배우자의 반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 저는 당신은 몰라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쯤 용인 아파트에서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7년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성실함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퇴직금,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지키는 방법은 쉽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깃한 프랜차이즈 광고에, 친구의 달콤한 권유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급함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나이는 분명 비슷한데 어딘가 모르게 10살은 젊어 보이는 사람. 피부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얼굴만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왠지 칙칙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운동? 식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옷띠입니다. 네,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옷 한 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옷 타령이야. 편한 게 최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옷에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부질없는 것 같고 괜히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난하고 편한 옷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자존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비싼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내일 당장 거울 앞에서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을까?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슬리퍼 끌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구겨진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어도 나름 그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음이라는 게 이미 최고의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팽팽한 피부, 탄력 있는 몸, 빛나는 머릿결, 이런 것들이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기본 점수를 올려줬던 겁니다. 말하자면 20대의 몸은 어떤 액자에 넣어도 빛나는 명화 같은 거예요. 액자가 좀 허름해도 그림 자체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에 접어들면 얼굴 윤곽선이 달라져요. 목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어깨 라인이 처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바뀝니다. 남성분들은 배가 나오면서 상체 비율이 달라지고 여성분들은 허리 라인이 변하면서 예전에 잘 맞던 옷이 갑자기 안 어울리게 되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듯이 우리 몸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몸이 변했는데 옷 입는 방식은 2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라운드 티셔츠 한 장을 20대 청년이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깔끔하고 산뜻하죠. 그런데 같은 옷을 50대 중반인 분이 입으면 어떨까요? 물론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목 주변 주름이 강조되고 늘어진 소매가 팔뚝의 변화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같은 옷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가구를 새로 맞추잖아요. 집 구조가 달라졌는데 예전 집에서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어색해 보이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집의 구조가 바뀌었으면 옷이라는 가구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 입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건 허영이 아니에요. 변화한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금의 나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옷을 좀 잘 입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겉모습일 뿐이잖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옷 한 벌이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인상 7초. 옷이 여러분 대신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초입니다. 길어야 10초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 모든 판단이 채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7초 안에 여러분의 학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지, 유머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7초 안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표정, 자세, 그리고 옷차림이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사람인데 옷만 다르게 입힌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모습, 다른 한 장은 평범하게 편한 옷을 입은 모습.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인물을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호감이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얼굴도 같고 표정도 같은데 옷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한 분이 백화점에 2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에는 늘 입던 편한 옷차림, 그러니까 좀 늘어난 면바지에 바렌 점퍼를 입고 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같은 분이 깔끔한 코트에 잘 달인 셔츠, 단정한 구두를 신고 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매장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물어봐도 대답이 좀 건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고 커피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듣고 에이, 그건 백화점이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백화점뿐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간 환자와 다소 허술한 차림으로 간 환자에게 의료진이 완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더 신뢰감을 주는 환자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옷차림이 단정한 분에게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깔끔한 옷을 입은 손님에게 더 좋은 자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공정한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쓰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요. 왜 그렇게 하나요? 옷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만 옷에 신경을 쓰고 평소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많잖아요. 1년 365일 중에 특별한 날은 고작 며칠이고 나머지 350일 넘는 날들은 아무거나 입고 보내는 겁니다. 그 350일 동안 여러분의 옷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옷이 남한테 보이는 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좋은 건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옷을 잘 입는 것의 진짜 힘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대충 옷을 입고 나간 날과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간 날, 기분이 같았나요? 아마 다르셨을 겁니다. 옷을 잘 입은 날은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옷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은 괜히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가 입는 작업복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같은 옷인데 설명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이 화가 작업복이라고 들은 그룹보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Included Cogni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옷이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니라
뇌에 신호를 보내서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세, 태도, 심지어 능력 발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옷을 고른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아무 옷이나 집는 것과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7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집에서 거의 매일 트레이닝복만 입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나갈 일도 별로 없으니까 편한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셨대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거울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 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최소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날이라도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자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전보다 나아 보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밖에도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도 만나게 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옷 입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바꾸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 행동 활성화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 또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중장년 분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이라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매일 옷을 차려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옷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옷에 신경을 안 쓰니까 외출도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드니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드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뭐냐? 바로 아침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옷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옷을 잘 입으니까 머리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신발도 좀 더 깨끗한 것을 신게 되고 자세도 좀 더 펴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옷 한 벌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좀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래, 옷 좀 신경 써야겠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으라고? 뭘 사야 하는데? 나는 패션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걱정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확 달라 보이는 아주 실용적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중장년이 옷 잘 입는 핵심 원칙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옷은 다 비싸잖아. 유명 브랜드를 사야 잘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것과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분이 계시는 반면 대형 마트에서 산 옷인데도 세련되어 보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첫째, 핏이 90%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핏이라는 건 쉽게 말해 옷이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0원짜리 옷이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훨씬 비싸 보여요. 중장년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옷을 너무 크게 입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좀 가려야지 하는 마음에 실제 사이즈보다 한두 치수 큰 옷을 사시는 거예요. 기분은 이해합니다. 배도 좀 나왔고 팔뚝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넉넉한 옷으로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큰 옷이 오히려 체형을 더 부각시킵니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몸 전체가 뭉뚱그려져서 실제보다 더 크고 둔해 보여요. 반대로 너무 작은 옷도 문제예요. 꽉 끼는 옷은 몸의 변화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딱 맞는다는 건 옷을 입었을 때 어깨선이 내 어깨 끝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배 부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으며 바지는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서도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옷을 살 때 꼭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정면만 보지 마시고 옆모습도 꼭 확인하세요. 옆모습에서 옷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의 느낌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옷을 찾았는데 사이즈가 완벽하지 않다면 수선을 맡기세요. 수선비 몇천 원이 새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둘째, 색깔은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색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어요. 옷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색의 옷을 사시는데 옷을 잘 아는 분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2-3가지 색깔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돌려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이 적을수록 조합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밝은 흰색 천과 아이보리색 천을 얼굴 옆에 대보세요. 밝은 흰색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쿨톤이고 아이보리가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웜톤이에요. 쿨톤인 분은 네이비, 차콜 그레이, 흰색, 검정 같은 차가운 색이 잘 어울리고 웜톤인 분은 베이지, 카키, 브라운,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립니다. 이 톤에 맞는 기본색 3가지만 정해놓으면 쇼핑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고 잘못 살 확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장년의 경우 검정색을 주의하셔야 해요. 검정색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얼굴을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정 대신 짙은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를 쓰시면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셋째, 소재가 가격표를 가린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옷이라도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얇고 번들거리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검은색 바지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울 혼방 소재의 검은색 바지. 이 2개를 나란히 놓으면 가격이 2-3배는 차이나 보여요. 실제 가격 차이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도 말이에요.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감입니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있는 소재는 저렴한 옷이라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반대로 인조적인 느낌이 강한 소재는 비싼 옷이라도 싸구려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가 좋으냐? 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면이 중장년에게 가장 좋아요. 옷을 살 때 가격표 말고 소재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소재표에면 80% 이상 또는 울 50% 이상이 적혀 있으면 되게 괜찮은 품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과 가방이 전체 점수를 결정한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발을 먼저 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의 경우 신발이 전체 인상의 30% 이상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때가 타 있거나 뒤축이 닳아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옷이 아주 평범해도 신발이 깔끔하면 이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비싼 신발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하얀 운동화 한 켤레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신으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옷차림의 격이 올라갑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가방이 큰 역할을 하는데 유행 지난 큰 가방보다 심플하고 깔끔한 중간 사이즈 가방 하나가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남성분들도 등산 가방이나 에코백 대신 깔끔한 토트백이나 서류 가방 하나 정도는 갖추시면 좋아요. 자, 다섯째, 깔끔함이라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마지막 원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의 핵심은 결국 깔끔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구김이 잡혀 있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이라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보풀 하나 없이 깨끗하면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져요. 명품 가방을 매는 것보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입을 옷들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구김이 있는 건 다림질하고 보풀이 일어난 건 보풀 제거기로 정리하고 얼룩이 있는 건 미리 세탁해 놓으세요. 이 30분의 투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옷에서 나는 냄새도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의 밴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입고 난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최소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핏, 둘째 색깔, 셋째 소재, 넷째 신발과 가방, 다섯째 깔끔함.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대형 마트에서 산 옷도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칙을 아셨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계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실제로 어떻게 코디하면 되는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별, 상황별, 실전 코디 가이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과 여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더우니까 최대한 얇고 가벼운 옷만 입자입니다. 여름의 핵심은 시원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것이에요. 남성분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름에 가장 무난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조합이 뭔지 아세요?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에면 소재의 치노 팬츠입니다. 라운드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두께감 있는 면 소재를 고르시고 색은 흰색보다 밝은 회색이나 연한 네이비를 추천합니다. 반바지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반바지를 입으시려면 길이가 중요합니다. 무릎 바로 위 정도, 그러니까 무릎뼈에서 손가락 2-3개 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성분들은 여름에 밝은 색의 린넨 혼방 블라우스에 면 소재 와이드 팬츠가 아주 좋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하체 체형 변화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해요. 여름에 특히 주의하실 점은 슬리퍼입니다. 편한 것과 허술한 것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을과 겨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은 사실 옷을 잘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어드라는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에 깔끔한 셔츠나 니트를 입고 위에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걸치고 바깥에 코트를 입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에 입는 옷은 얇게, 바깥에 입는 옷은 두껍게입니다. 코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중장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는 무릎 길이의 싱글 코트입니다. 색은 네이비, 차콜, 카멜 중에 고르시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죠. 패딩은 편하고 따뜻하지만 자칫하면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패딩을 입으실 때는 가능하면 긴 기장을 선택하시고 너무 부풀어 오르지 않는 슬림한 디자인을 고르세요. 그리고 패딩 안에는 후드티보다 셔츠나 니트를 입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자,
이제 상황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조사입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밝은 분위기의 자리이니까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네이비나 밝은 회색 계열의 정장이나 재킷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블레이저, 면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블라우스의 스커트 조합이 무난하고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 단색이 품이 있어 보여요. 장례식은 검정색 정장이 기본이지만 없으시다면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짙은 네이비나 차콜도 괜찮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는 캐주얼하되 단정한 느낌이 핵심입니다. 깔끔한 니트에 잘 맞는 바지, 깨끗한 구두나 운동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녀 행사에 참석할 때는 평소보다 반 단계만 격식을 올려서 입으세요. 일상복에 재킷 하나만 걸쳐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브랜드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나이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유행만 좇는 것입니다. 중장년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옷장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이 얼마나 들어있으세요?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 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안 입는다고 해요. 언젠가 입겠지 하고 넣어둔 옷. 이건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기 아까운 옷.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이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옷장이 이렇게 복잡하면 매일 아침이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옷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 룰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하나씩 꺼내세요. 그리고 30초 안에 이 2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1년 안에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가? 이 2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옷은 과감하게 빼세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옷장의 절반 이상이 비워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깨달으실 겁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이 편해진다는 것을요.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꺼내는 옷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자, 옷장을 비웠으면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캡슐 옷장이란 최소한의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옷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아이템 1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색 또는 밝은색 셔츠 2장, 네이비나 차콜 같은 어두운 색 니트 1장, 깔끔한 카라 티셔츠 1장, 잘 맞는 면바지 2벌, 청바지 1벌, 블레이저 또는 가디건 1벌, 코트 1벌, 깔끔한 운동화 1켤레, 구두 또는 로퍼 1켤레, 심플한 가방 하나. 이 10가지 아이템을 서로 조합하면 최소 20가지 이상의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옷이 지금 내 옷장에 있는 다른 옷 3벌과 어울리는가? 둘째, 이 옷을 일주일에 1번 이상 입을 수 있는가? 셋째, 이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미소가 나오는 옷.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쇼핑을 할 때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솔직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 1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옷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음이라는 기본 점수가 사라진 자리를 옷이라는 새로운 점수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옷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아침 한 번이 하루의 자세와 기분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고 깔끔하게 관리된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옷을 고를 때 30초만 더 투자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집던 옷 대신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떠올리면서 옷을 골라보는 겁니다. 핏은 괜찮은지, 색은 나에게 맞는지, 구김은 없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30초가 내일의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거울 속에서 오, 괜찮은데 하고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미소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옷 이야기가 외면의 변화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50 이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